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얘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악시오스 보도가 나왔어요. 주말 사이에 뭔가 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보도인데 사실 어제 기자님께서 뭔가 약간의 기류가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된다 하실 때도 과연 그랬었는데 정말 하루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해주시죠. 어제 밤까지만 해도 네. 우리 시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그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면요. 이제 오늘 새벽부터는 사퇴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조금 아직도 조금 좀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네. 초읽게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보도가 들어오는데 가장 최근 거는 이제 악시오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인데 아주 최측근들이 이르면은 이번 주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본인도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다시 감염이 돼가지고 유세 중단하고 지금 델라웨어에 집에 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CNN을 보니까 해리스가 이제 그 경합주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갔는데 뭐 완전히 그냥 뭐 대통령 후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전에 오디션 통과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동안에 무슨 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가 본인 만나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대선은 뭐 이길 가능성이 없고 하원, 의회까지 놓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펠로시도 이제 가까운 친구인데 그동안엔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속 뒷받침을 해줬는데 이거 아니다. 돈도 떨어져 간다. 그 다음에 또 의회까지 놓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에 많이 백업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측근들한테 이거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어제 CNN에 그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의회 쪽 얘기를 계속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후보 사퇴 얘기가 나오면 공개적 선에서 좀 막 역정을 내고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내 대신 나가면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측근들한테 물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물론 이건 다 이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뭐 조사해라. 현재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좀 계속해서 연기를 좀 뿜어내는 게 아닌가. 오늘 새벽에 CNN 신호를. 보니까 경합주 조사한 거 그러니까 일부 나왔는데 보니까 물론 트럼프에 조금 뒤지는 걸로 돼 있는데 오차 범위 안에서 바이든보다는 좀 좁혀진 걸로 그렇게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돈줄이 말랐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캠페인 공동의장 얘기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드림웍스 창업자죠. 네. 제피 가첸버그. 이 사람은 아주 그동안에 이제 그 바이든 재선 캠페인 공동의장을 맡아왔고 아주 그 돈 끌어모으는 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미국의 뉴스레터가 이제 세마포르라는 꽤 한 팔로워가 한 6, 7만 명 되는데 꽤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익명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한 걸로 블룸버그가 어제 전했는데요. 이 사람조차도 바이든 만나가지고 어렵겠다. 그러면서 지금 큰손 기부자들이 그 한계 그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사실상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카젠버그는 블룸버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입을 다물었는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도부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호명 투표로 밀어붙이자는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밤늦게부터 나온 걸 보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 호명 투표 절차를 일단 중단한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에 다시 감염됐는데 이제 백신도 맞았다고 하고요. 증상은 심하지 않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바이든 사태가 초읽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전해주시면서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뭔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라고 말해주셨던 부분이 의사들이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고려해보겠다라고 요 얘기한 부분이 좀 심상치 않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사태의 여지를 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었죠. 그런데 네. 이제 어제 밤늦게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더 기울어져서 이제는
바이든보다 해리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에 다시 감염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론 증상은 뭐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그렇게 네.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업적을 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영웅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얘기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악시오스가 본인이 이렇게 자기 발로 내려오기보다는 뭐랄까 좀 결국은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닐까 싶다는 그런 측근들이 또 그런 걱정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말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다음은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임 얘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예상이 됐었는데 네. 어제 5년 연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투표를 해가지고선 과반이 이제 360표인데 41표를 더 얻었습니다. 2019년 그때는 9표 차이로 간신히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선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유럽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제 불안감이 많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런 기류가 작용한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럽 의회 선거도 그렇고 유럽의 그 주요 선거들이 극우가 많이 떴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친 유럽 연합 세력하고 중도 세력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결집을 한 것도 작용을 한 것 같다. 2019년에 그 유럽연합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성을 성공해서 또다시 또 여성 최초의 기록을 하나 더 더했습니다. 네. 재선 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재선되고 나서 기자들한테 선동가나 극단주의자들이 유럽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걸 못 막겠다. 이제 특히 그 멜라니 이탈리아 총리가 아주 반대에 앞장섰었거든요. 이걸 겨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실용적인 정치를 할 것 같다는 얘기인데, 뭐 저는 아시겠지만 독일 국적, 이게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이고 7남매를 둔 아주 대표적인 워킹맘입니다. 네. 그 독일 가족장관, 노동장관하고 2013년에 독일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에서 6년간 재임을 하고 나서 2019년에 집행위원장이 됐었습니다. 네. 5년 연임이 이제 확정이 됐고 11월부터 11월에 11월 이제 새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나아갈지 이 부분도 그동안에도 이제 네. 자기가 연임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쟁 장기화 때문에 그런지 국방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걸 얘기를 했고요. 네. 저는 지금 원래 유럽 연합은 아시다시피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국방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확실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나토가 여전히 그 유럽 집단 방위의 근간인데 이제는 진정한 유럽 방위 동맹을 구축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원래 국방 담당 집행위원은 없습니다. 이거 신설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방 미래 백서도 발표하겠다. 그동안에는 뭐 국방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도 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그동안에 이제 특히 그 기후 위기 대응,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선두주자였는데 그것도 조금 톤이 달라졌습니다. 보면은 기후 환경 목표는 계속 유지하겠다. 하지만 규제보다는 유럽 기업 보호 육성에 더 방점을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좀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네. 약간은 좀 완화라고 할까요? 좀 빡빡했던.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네, 보고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 기조 유지하겠다는 점이 시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이 전 세계 미래의 결정적 지역이 됐다. 그래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하고 더욱 협력하겠다. 이번에 나토 그 연례 정상회담에도 이 네 나라가 초청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 대해서 결합된 외교력을 전개해서 공동 노력도 하는 게 포함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집행위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요. 폰데어 라이언이 되고 나서 그 남녀 비중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도 새로 뽑는데 이제 그렇게 균형을 더 유지를 하겠다고 했고요.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집행위는 유럽 연합 그 행정부 기능으로 수행을 하죠. 알겠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5년 연임 확정됐다는 소식,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지 이 부분 좀 요약해서 전해주셨고요.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3중 전회 폐막을 어제 한 거죠. 이게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그래서 삼중전회, 네. 20기 삼중전회죠. 어제 폐막됐습니다. 15일 이제 시작됐다가 폐막이 됐고 폐막되면서 이제 결정문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제목이 깁니다. 진일보한 전면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의 중앙 결정.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겠다. 그다음에 뭐 안정 속의 발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신중국 80주년이 2029년인데 그때까지 이제 개혁을 마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진핑이 이제 내놓은 성장 이념이 이제 이른바 고품질 경제 발전 체계인데 이것도 건전화를 시키겠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부동산 지방 정부 부채 중소기업 뭐 은행 같은 거 중점 리스크 해소인데 글쎄 뭐 내수 확대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월가 쪽 반응은 그렇게 썩 신통치가 않습니다. 네. 네티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데 불구하다. 그래서 기대를 뭐 별로 안 했는데 크게 못 미친다 얘기를 했고요. 싱가포르 그 난양대학 공대 교수도 중국 정부가 지금 자기들이 접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큰 그림은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기자회견도 이제 있을 예정이죠.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 한 사흘 후쯤에서 이제 이른바 뭐 결정 이런 거 시진핑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워낙 급했든지 미국 재계 대표단들이 몇 사람이 지금 중국에 가서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자, 삼중전회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시진핑을 덩샤오핑에 이은 탁월한 개혁가로 찬양한 장문의 글을 올렸던 게 돌연 삭제됐다. 이거 누가 쓴 거였고 왜 삭제가 된 겁니까? 그동안에도 시진핑이 무슨 뭐 덩샤오평의 네. 마오쩌둥 덩샤오평 같은 그런 바늘에 이미 올라간 글이 많았었죠. 중국 네. 관영 매체. 근데 관영통신 신화가 그 이번 상준정의 개막일인 지난 15일이죠. 그 시진핑을 이렇게 덩샤오평에 이은 탁월한 개혁가라고 이렇게 아주 길게 아주 칭찬한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지고 지금 이게 대만 매체들 보도가 이게 왜 사라졌지? 그래가지고 대만 그 정치학하는 그 전문가 얘기는 이게 이상하다. 더군다나 그 검열 당국인 그 중국 인터넷 그쪽에서 드러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삼중전의 기간에 없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쪽에서도 기이하고 좀 이상한 일인 거죠.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원인도. 그 말씀드린 네. 홍콩 명보 분석은 그동안에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을 덩샤오평하고 같은 반열에 올린 거는 뭐 이미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개혁가로 딱 찍어서 호칭했다가 이거를 드러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사라졌다. 모르겠다는 관측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여기 대해서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가 뭐 같은 반열에 올린 게 처음은 아닌데 개혁가를 근데 호칭한 건 좀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근데 이게 사라졌다.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도 좀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자, 앞서서 저희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나 당의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말 사이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에서는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트럼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방이 좀 심하다고요. 네, 그게 사실 월가가 지금 가장 그걸 신경을 쓰죠. 네. 그 트럼프가 재집권을 만약에 한다면은 인플레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거는 너무 그 고정관념이다 이런 식의 반대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조지 소로스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헤지펀드 하는데 그 아주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블룸버그하고 회견하면서 나는 그 제이미 다이먼 재무장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저 사람 재무장관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관세를 올리고 뭐 감세, 세금 내리고 이민을 제한하면은 인플레가 초래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럼 트럼프 일기 때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오히려 물가 둔화를 가져올 거다. 그 예산 트럼프 2기에서는 적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를 이달 초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실물 경제학자 한 56% 정도는 아니다. 인플레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그먼 이 사람 그 노벨 경제학 받았고 지금 뉴욕 시립대 교수죠. 이 사람도 트럼프의 그 인플레 관련 공약을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고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공약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플레를 종식하고 미국을 다시 저렴하게 만들자 하는 대목을 이제 집으면서 여기서 저렴하게 하자는 문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미 상당히 높아진 절대 물가를 반전시키려는 그런 의도인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디플레를 겨냥하면은 이게 그동안 미국의 뭐 대공황제라든가 2차 대전후를 봐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가를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임금을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참 아주 트럼프의 그런 게 너무 그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내리면서도 완화를 시키면서도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그 좁은 경로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크루그먼이 네. 또 슬그머니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을 좀 이렇게 좀 슬그머니 밀어준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에 맞춰 임금도 이미 미국에서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저렴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그 유권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민주당을 좀 두둔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이 이미 소프트 랜딩에 달성한 걸로 자기는 본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인터뷰 내용 공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랬는데 네. 이제 여기서 CNN 비즈니스가 네.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게 이렇게 별로 눈에 안 띄었다는 겁니다. 전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연준 인사를 해임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트럼프가 아마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일기 때 2017년에 트럼프가 파월을 임명했죠. 그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그 이듬해 몇 달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트럼프가 그때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회견할 때도 내가 다시 대통령 되면 그 사람 안 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 자고전 CNN 비즈니스 얘기는 트럼프가 파월 임기를 보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집권에서 이제 그 파월을 해임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파월이 그냥 넉넉하겠느냐 뭐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 전제가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임기를 보장한다라는 거니까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네. 얘기가 좀 많을 수 있겠네요. 자, 트럼프 미디어 우회 상장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했다. SEC의 얘기입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디어가 그거에서 기업 인수 목적 네. 회사하고 합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회 상장했죠. 네. 근데 SPC 전 대표가 미리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할 때는 우리는 그런 미리 트럼프 미디어하고 합병할 계획 같은 거 세우지도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걸 제소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서에서는 당시에 네. 이 회사가 이제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인데 네. 그때 신고를 할 때는 잠재적 합병 대상하고 어떤 논의나 연락도 한 사실이 없고 특정 합병 대상도 선정하지 않았다고 2021년 8월에 제시를 했는데 실제는 거짓이다. 그해 봄부터 네. 우회상장하기로 해서 다 계획을 세웠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거 되고 나서 지금 이 디지털 에퀴지션 주가가 그때 한 400% 이상 뛰었죠.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주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억 한 500만 주 정도인데 지난 현재 시간 수요일 종가 기준 5조 8천억 원 정도의 돈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혹시 변수가 될까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